비트코인 장난 아니죠. 제가 원래 주제를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이거 가져왔어요. 원래는 이렇게 비트코인 역사 계속 주제 만들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지금 역사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원래 1944년에서 90년대까지는 우리가 봤고, 이거 유튜브 제 영상 올려놨습니다. 이거 라이브 끝나고 뭐 순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거 보시면 돼요. 나름 유익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비트코인이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재밌는 일화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번 주에 비트코인 엄청 오른 거 보고 안 되겠다. 이거 얘기 좀 해야겠다. 앞으로 비트코인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 보면은 막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당선됐다고 그런 내용들로 많이 얘기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세계사나 뭐 정치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IT 하는 사람으로서 IT 관점으로만 보면 어떨지 한번 인사이트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제 뇌피셜이에요. 이게 검색을 해봐도 사람들마다 얘기하는 게 다 달라서 뭐가 맞는 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코인 같은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좀 사람이 예측할 영역은 아니잖아요. 거의 10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다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역사 준비 이거는 또 다음 주나 뭐 다음 회차 때 계속 얘기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비트코인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 라이브 끝나고 보세요. 영상 다 올려놨습니다. 역사 순으로 계속 만들고 있어요. 자, 우선은 이거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저 원래 코인이나 이런 거 안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조사하면서 이거 코인 가상화폐라는 거 역사적으로 봐도 기술적으로 봐도 너무 훌륭하니까 그래서 한 50만 원? 80만 원을 일단 넣어둘까? 매월 이렇게 조금씩 넣어둘까라는 생각으로 넣기 시작했어요. 넣기 시작했는데 엄청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좀 많이 넣어둘 걸, 약간 이 생각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금 넣어놔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 지금 벌었는데, 팔지 말지는 아직 열기가 너무 세가지고 좀 가지고 있다가, 저도 만약에 팔아서 벌게 되면은 마이크나 한 대 더 살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지금 딱 두 개 샀어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왜 두 개 샀냐면은 제가 비트코인 역사 시리즈를 이렇게 계속 연구하고 다루고 있잖아요. 다루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만 사놨는데 이렇게 오를 줄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지금은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오른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런 부분 잘 모르니까, 정치 이런 거 하나도 모르니까 IT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다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 있죠? 저희 프로그램 동사 거기에 얘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잠깐만 보죠. 제가 역사 계속 시리즈 다루면서 비트코인에서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잠깐 보고 뒷부분에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계속 올라갈지 말지. 우선은 이분들이 중요하죠. 비트코인이라는 것, 가상화폐라는 것 자체가 왜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분 사이버펑크 운동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버펑크라는 게 이제 체제를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개인마다 소유권이 있고 중앙 통제를 벗어나자라는 사이버 IT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거에 대해서 기술들을 많이들 개발하고 발표하신 분들이죠. 이분들 말고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탈중앙화를 하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탈중앙화를 할 때 참여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참여하게 만드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실물 화폐만큼 매력적인 장치들이 중요했어요. 탈중앙화를 했으면은 탈중앙화를 한 곳에 사람들이 몰려야 되니까 거기서 매력적인 장치들이 뭐냐? 그래서 막 코인 같은 게 이전에도 있었죠. 그래서 이분들도 계속 조금씩 만들다가, 특히 닉사보라는 분, 이분은 비트코인 전에 골드코인인가? 골드코인 맞나요? 이거 거의 비트코인 시초격이죠. 이거 만드셨던 분이었죠. 그래서 막 루머로 돌기로는 이분 이름 닉사보 거꾸로 하면은 사토시 아니냐, 비트코인 만든 사람 아니냐라는 루머가 돌고 있어서 이 사람이 가장 유력한 후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화폐 자체가 중앙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벗어난 화폐도 생기게 된 거죠. 그래야지 완벽하게 탈중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야,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네트워크.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코인 같은 거를 그냥 예전에 블록체인 잠깐 책 보면서 공부한 거 말고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요번에 조금씩 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채굴을 해야 된다. 채굴.
채굴을 뭐 어떤 식으로 하냐, 또는 채굴을 하려고 경쟁자들 몰린다고 하는데 뭐 그 사람들 어떻게 몰리게 되는 거고, 뭐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그 체인이 연결한다는데 뭐 그런 거 어떻게 서로 연결하게 만드냐, 막 그런 것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다 파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고, 또 코드로도 한번 구현해보려 했어요. 채굴하는 그런 거를. 근데 코드도 생각보다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완벽하게 공부하는데 한참 걸리겠다 싶어서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만 가져왔는데, 저는 네트워크 이것도 좀 알고 넘어가죠. 그래야지 우리가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은 이거죠. 서버가 있으면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서버가 있으면은 지금 우리 유튜브 보는 것도 구글 서버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 우리들이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앙 통제가 항상 있어요. 이렇게 있어야지만 우리는 서로 커넥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탈중앙화를 위해서 저런 통제 체제가 없으면은 되게 효율적이잖아요. 왜냐면은 이거 만약에 문제되면은 우리 다 연결 끊기는 거니까. 그래서 통제를 벗어난 방식이 P2P 방식이죠. P2P 방식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 사용자들이 있어요. 또는 노드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A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A 파일을 공유를 해서 이 사람도 소유하고 있고 이 사람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도 A 파일 갖고 싶은데 할 때 네트워킹에 참여해서 가장 속도가 최적화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가져오는 거죠, 파일을. 나도 소유하게 되고, 나도 참여자니까 나도 다른 사람한테 보내줄 수 있고 공유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탈중앙화를 한 건데, 이거는 참고로 앞에 비트코인 관련된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원래 개발이 됐어요. 그거를 이제 가져다 쓴 것 뿐이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도 채굴을 한다는 의미는, 여기 막 채굴할 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참여해서 채굴을 하는 거고, 누군가가 채굴했으면은 그걸 또 블록에 연결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구조되는 거죠. 근데 이거 문제는 그거 생각하면 되겠는데, 옛날 때 토렌트, 맞아, 옛날 때 막 음악 같은 게 막 온라인상에 불법으로 많이 퍼져 있었잖아요. 그때 그런 음악들이 이 형태로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파일을 다들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서 우리 또 가져오,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예전에 이동키나 토렌트, 맞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기반도 채굴을 할 때 참여한다는 의미가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채굴 어떻게 되는지 짧게 설명을 할게요. 이거 그림 이쁘게 되어 있어서 가져왔는데, 보면은 그거예요. 채굴이란 게 그런 겁니다. 이게 가상화폐 때문에 채굴이란 게 생긴 건데, 그 비트코인에서 이제 제가 B에게 이분한테 내 가상화폐를 좀 주고 싶어요. 송금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중앙체제가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암호화돼서 전달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우선은 내가 거래하려는 그 거래 내역이 블럭에 담깁니다. 블럭이 담기고 아직 체인에 연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저렇게 P2P 방식으로 네트워킹 참여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죠. 이 블럭으로. 야, 채굴하자 하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달려들어서 채굴을 막 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채굴을 하겠죠. 누군가는 채굴을 할 거예요. 채굴한 사람이 제대로 채굴을 했는지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그 네트워크 상에서 그 노드들 참여자들로부터 검증이 이루어지고, 안정적으로 검증이 됐네 하면은 체인에 연결이 돼서 송금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 형태예요, 가상화폐가. 그래서 이런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가져왔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가상화폐라는 게 있구나. 그러면은 중요한 게 언제까지 오를까? 궁금하지 않나요? 이거 언제까지 오를지? 이거 제가 정확히 2016년도인가? 17년도였나요? 그때 회사에서 이제 팀장님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핫할 것 같은데 너 한번 공부해 와서 발표 좀 해봐 해서 제가 그때 공부를 잠깐 했었어요. 책 그냥 몇 권 보고 잠깐 깔짝 공부한 거였는데, 공부하면서 블록체인 대박인데, 그래서 그때 코인이라는 것도 알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 기반으로 코인들, 괜찮은 코인들은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는데 해서 그때도 몇십만 원 정도 리플 쪽에 넣어놔가지고 번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뺐어요, 나중에 좀 벌고. 근데 지금까지 계속 오를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그때 그냥 유행이 조금씩 생기겠구나 했는데, 코로나 때 빵 터지더니 지금 또 터졌죠. 대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비트코인 만든 사람이 머리가 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천재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밤감기, 참고로 비트코인 총 공급량은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밤감기를 통해서 일단은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화량처럼 너무 많이 풀면은 가치가 하락하잖아요. 그래서 밤감기라는 걸 존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4년마다 할 거예요. 4년마다 이 초록색 라인일 텐데, 내가 막 채굴을 열심히 했어요. 채굴자가 채굴을 열심히 했을 때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봤잖아요. 비트코인을 처음엔 많이 줬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줍니다. 반씩 잘려요. 그래서 반감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감기는 갑자기 너무 확 줄면 안 되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줄어들도록 만들었고, 그만큼 채굴자들도 수익성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런 장치로 되어 있고, 이렇게 계속 처음에 이만큼 주다가 그 다음에 이만큼 주고 또 그만큼 이만큼 주고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은 2140년에 모든 비트코인이 소진된다고 해요. 한참 남았죠. 100년이 넘게 남았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오를까 이게. 그래서 우리 뒤에 보면은 반감기 저거 제가 언제 저렇게 생겼는지 봤거든요. 우선은 이 그림은 지금 20년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보면은 2012년 처음 이제 비트코인 나왔을 때는 50개 줬다가 그 다음에 그리고 2012년에는 25개, 그리고 2016년에는 12.5개 계속 줄어들다가 지금 2024년 4월 20일 3.125개 됐다고 합니다. 야, 이거 처음에 50개 대박이네. 이거 많이 줄었네요 지금요. 근데 소진되려면 한참 남았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4년 만에 발생하잖아요. 2140년에 최종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 받는 보상이 이 정도라고 해요. 검색을 해보니까 현재 지금 6.25에서 줄어들었죠. 3점이죠. 3.165인데 2140년에는 이거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내 채굴할 때 들어가는 서버 비용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 그냥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근데 일단은 지금 그 시점이 오기까지 100년이 넘게 남았으니까 우리 세대는 아닐 거예요. 다음 세대일 거고, 우리 세대는 열심히 채굴하고 비트코인 열심히 거래하겠죠. 근데 지금 이 정도 올랐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비트코인이 뭐 2000년, 2009년, 8년쯤에 나왔다고 했지만은 솔직히 지금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물결을 탄 지도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는데 벌써 이만큼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그리고 앞에서 이거 보시면 나오는데 이 영상 있죠. 제가 올린 이 영상. FTX 거래소 파산한 내용. 여기서 FTX 이 코인 거래소 설립했던 이 CEO가 그 책에도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데 고잉 인피니트라는 책입니다. 고잉 인피니트. 여기 나와 있기로는 얘네들이 다른 코인 거래소에서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걸 많이 한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 계속했는데 비싸게 파는 곳이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게 한국이 진짜 엄청나게 열정이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투자 그리고 투기가 가장 핫한 나라 중 하나라서 이쪽으로 끌어다가 비싸게 많이 팔았대요. 이 CEO가 리플로 거래했거든요. 리플 초반에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때가 그 거래 시점입니다. 한국에서 엄청 팔 때.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국내 장에서 국내 주식에서의 제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 나와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엄청 올라갔고, 자, 앞으로 어떻게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1억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제가 이때쯤에 공부했는데 이때는 많이 사놓고 그랬네요. 아무튼 그러면 중요한 게 저렇게 보상도 줄어들고 그리고 채굴자들도 계속 많아지니까 채굴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면은 채굴자들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냥 채굴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은 미래의 채굴자들은 어떻게 되나?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저는요. 그리고 채굴자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앞에서 봤다시피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에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왜 그러냐면은 내가 비트코인이 있으면은 BTC라고 쓸게요. BTC가 있으면은 내가 A 사람이고 B한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전달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중간에 저런 채굴자들이 열심히 채굴을 해서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정말 중요한 매개체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채굴을 더 이상 안 하면 안 되죠. 계속 채굴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유지가 되고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빠져나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 그래서 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일단 이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공짜로 막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잖아요. 서버 열심히 돌리면서 외부적인 요인의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 주체가 있어야지만 값어치가 부여가 되죠. 모든 상품에는 이런 식으로 값어치가 부여되죠. 만약에 이게 공짜라면은 값어치가 부여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생기면 생길수록 값어치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근데 채굴자들이 일단 나가면 안 되니까, 코인 보상이 줄어들었다고 나가면 안 돼서 이 사토시 이분 대단한 것 같아요. 가상화폐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장치를 해뒀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당신 도대체 어디까지 내다봤냐.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요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비트코인 채굴할 때 그냥 저는 비트코인 보상 주는 건 줄 알았거든요. BTC. 근데 그거 말고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트랜잭션 수수료가 있습니다. 저 요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수수료 대박이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자, 앞장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송금할 거예요, 송금. 근데 2140년에 이제 비트코인 보상이 0.0000 막 이렇게 되잖아요.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치가 없잖아, 채굴할 가치가. 근데 저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내가 비트코인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서 사용을 해주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제 내피셜론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보상을 하나 넣어준 거고 사람들이 일단 많이 쓰게 만들려고. 그리고 중요한 주체는 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수수료. 내가 이제 송금을 할 때 내 거래 내역이 블록으로 생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채굴자들이 열심히 채굴을 해줘야지 체인에 연결이 되고 송금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고요. 그러려면은 이걸 채굴을 하려면은 문제를 풀어야 되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암호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풀어줘야 되잖아요. 참고로 채굴을 할 때 그게 있습니다. 혼자서 채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은 그룹 지어서 파티원 모집해서 채굴도 하더라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번외로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한번 코딩을 해서 좀 잘 설명하려면 제가 직접 코딩으로 구현해 봐야 되잖아요. 채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요. 근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하는 데만도 이제 좀 걸리겠다 싶어서 내년으로 미루고 그러면 채굴에 대해서 제공해주는 플랫폼이 존재하겠네? 구축하는 게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그램을 그냥 설치를 하면은 이걸 제공해주는 플랫폼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은 그냥 제가 뭐 버튼 딸깍딸깍 해서 채굴 시작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굴을 할 때 나 혼자만 채굴해야 되는데요. 나 혼자. 내가 만약에 수백억, 막 수천억짜리 장비가 있다. 엄청나게 파워풀한 장비가 있다 하면은 혼자 채굴을 할 만하죠. 근데 대부분 그게 아니니까 그룹 짓는 것도 있더라고요. 파티원. 그 어차피 이거 문제를 푼다는 거는 해시값 찾는 거라서 그냥 이 정해진 숫자 이하로만 올바른 답을 찾으면 돼요. 그냥 막 돌리면 돼요. 계산만 그냥 막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많은 파워풀한 장비가 필요한데 혼자 하기에는 너무 고가고 그리고 너무 많은 장비가 필요하니까 그룹 지어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1부터 1000까지만 계산을 해. 이 A라는 유저는. 그리고 또 다른 파티원 B는 뭐 1001에서 2000까지 계산을 해. 또 C는 또 얼마큼 계산을 해.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채굴이 되면은 보상을 나눠 갖는 거예요. 대신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 보상을 많이 가져가겠죠. 이런 식으로 채굴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거래 내역부터 빨리 채굴이 돼야지 송금이 되니까요. 이 A라는 사람은 여기다가 수수료도 넣을 수 있어요. 거래 수수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거래 수수료 넣을 수 있습니다. 내 거 채굴을 하면은 나 수수료로 뭐 비트코인 뭐 0.000 얼마 주겠다. 내 거 좀 채굴 좀 해달라. 하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채굴을 해주는 거죠. 이런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요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채굴한다고 비트코인만 주는 게 아니었구나. 저런 수수료가 있구나. 그러니까 채굴자들 입장에서도 채굴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끝나도 보상이 끝나도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 때문이라도 계속 이제 채굴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을 얻는 게 목적이 거니까 대부분 다. 그래서 비트코인 보상이 없어지면은 트랜지션 수수료가 주 수입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수수료가 이제 거래 수수료가 높을수록 더 많은 채굴자가 몰려서 더 빠르게 처리가 되겠죠. 송금이 더 빨리 될 거고요. 그래서 또 채굴자들 네트워킹 참여도와 채굴에 따른 또 난이도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데 아마 2주마다 조절될 거예요. 채굴 난이도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그러면 채굴 난이도 올라가겠죠. 근데 나중에 막 보상도 적고 하면은 그 채굴자들이 빠져가겠죠. 빠져들면은 다시 또 난이도가 낮춰지고 이런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굴자들은 빠져나가지 않고 이 수수료 버는 것도 쏠쏠하니까 계속 채굴을 하겠구나. 그리고 이분이 다 그런 걸 해놨구나 라는 거고. 그리고 이 페이지만 보고 한번 좀 더 인사이트를 나눠볼게요. 그래서 2140년 비트코인 소진하기에는 아직 100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아직도 채굴이 되는 거고 아직도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자산 상품들이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비트코인이 이렇게 활발하게 된 게 지금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고 아직 수많은 나라, 뭐 대한민국도 그렇죠.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라는 거에 대한 법률부터 해서 다양한 시스템들이 아직 구축되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아직 구축되기 전이니까 계속 우리는 뭔가 거래도 하고 또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체제가 만들어지는지 지켜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가상화폐라는 걸 통해서 뭔가 주고받는 시스템들이 계속 나올 거고 대표적으로는 웹3 이런 게 있죠. 웹3나 아니면은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금융 있죠. 금융도 중앙체제 없이
금융에 대한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개발해서 제공하는 플랫폼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 이름 까먹었네요. 아무튼 그런 것들 기반이 이런 거 웹3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이것도 중앙체제 없이 P2P 방식으로다가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인터넷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갖춰지면은 가상화폐에 대한 가치는 줄어들 수는 없겠죠. 이런 데서 사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비트코인이 활발하게 된 지도 아직 몇 년 안 됐으니까 또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가상화폐라는 자산을 통해서 뭔가 거래하는 플랫폼들이 계속 더 생겨날 거고 그래서 이게 좀 더 지켜보면은 재밌지 않을까 싶은 내용이고 중앙체제 제재를 안 받기에 각종 편법의 프로그램 거래가 가능하죠. 이거는 좀 약간 무서운 얘기인데 제 과거 영상들 찾아보시면은 막 고빈도 매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일반인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세력들도 들어와서 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아까 말한 것처럼 싼 데서 사서 비싼 데서 파는 이런 것들 이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빠른 회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더 빠르게 할 거잖아요. 이런 편법 거래들이 계속 자유자재로 일어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중앙체제 제재를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래들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불법 자금의 원천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 이것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불법적인 자금들이 들어오는 곳은 뭐 단기적으로든 이 가격 형성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거나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원천으로도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오를지 안 오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가상화폐라는 이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좋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기 목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지. 이게 정확하게 많은 플랫폼들이 이제 인프라를 갖추기 시작하면은 좀 활발하게 쓰일 수 있는 상품 중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있어요. 보면은 밤감기 있잖아요. 이 밤감기. 막 그런 게 오더라고요. 이제 밤감기가 도래를 했다. 비트코인 보상이 이제 반으로 줄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과연 더 오를까 안 오를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도 2024년이 예측된 거예요. 이거는 요번에 반감기 생기기 전에 그래프인 것 같아요. 맞나요? 2024년.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 좀 시간이 흘렀잖아요. 여기 이렇게 한 거예요. 반감기가 생기고 조정 거치고 올라갔고 여기도 반감기가 생기고 조정 거치고 올라갔어요. 여기도 생기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안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 되면서 또 올라갔어요. 계속 이렇게 됩니다. 다음 반감기가 또 온다고 하거든요. 2028년쯤에 오나요? 여기 또 오면은 여기 또 어떻게 될까? 그래서 뭔가 이슈가 생기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코인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터는 게 아닌 이상은 일단 가치는 계속 올려야 되니까 시장 조정 역할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이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거로만 보자면은 저 가상화폐, 중앙체제를 벗어난 기술 자체는 훌륭하다. 훌륭해서 쓰일 곳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엄청 올라가서 리치남님처럼 왜 이제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래도 뭐 항상 기회는 있으니까요. 우리는 어차피 프로그램 동사는 금융 소프트웨어 이런 교육을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코딩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 생각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가상화폐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플랫폼도 만들어 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